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 변신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비상계엄 이후 공직자 중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반발에 재검토에 나선 걸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가짜 변신술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 중인 위증교사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도 죄명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론 거짓말 범죄라며 민주당의 실용주의 정책이 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는 여당이 맡겼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주시기를. 최근 산업부가 여당과 협의 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한 걸 겨냥한 듯 집권 여당을 배제한 정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권 원내대표 측은 특정 이슈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거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야당 눈치 보기냐며 국민과 언론에 이어 공직자 입틀막까지 시킬 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하에 공간을 확보하려는 비명계 주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대로면 조기 대선 승리 시 민주당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도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전 진행된 민주당 장외 집회가 지지부진했던 배경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뭐 좋아진 게 없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며 책임론을 소환한 겁니다. 민주당에 복당한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상태로는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 필요하다고 이 대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역시 통합을 거듭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먹방에서 제가 홍어 먹는 거 보셨죠? 대구에 홍어 식당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먹어보면 좋거든. 통합 강조에도 비명계 주자들을 향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판이 후폭풍을 낳는 등 충돌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이 상황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이에 고민정 의원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입틀막이 민주당을 망하게 하고 있다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명기어 첨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유 전 이사장이 원하는 민주당은 북한식 전체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네, 전문가들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전 민주당 한반도 평화경제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어제 영하권의 강추위였는데도 전국 곳곳에서 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지난 1일 이 부산에서 열린
참석 인원의 4배, 5만 2천 명으로 경찰이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양쪽의 열기가 다 뜨겁지만 유독 탄핵 반대 집회의 세가 좀 규합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그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뭐 경찰 추산 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특정 언론사에서 한 AI 집계로 보면 15만 명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일각에서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극렬 지지층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표현을 쓰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커졌고요. 또 하나는 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권을 견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구속을 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좀 더 엄밀하고 명백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탄핵하기 전에 소추하기 전에 이런 사실관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거 뭔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각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국회에서는 뭐 법 만들기를 마음대로 만들고 탄핵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마음 먹고 헌법재판소가 가담하게 되면 사실 내가 뽑은 대통령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게 됐죠. 네. 그러니까 국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아니고 이와 같이 국회에서 일반 정파가 주도적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밀하고 신중한 절차 진행이 아닌 뭐 시한을 정해놓고 하고자 하는 이런 만약에 성급한 절차 진행으로 탄핵이 되게 되면 그럼 내가 투표한 이 한 표 투표권 우리가 뽑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견제 심리가 직접 민주주의 발현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가. 예. 어제 대구 집회에는 유명 한국사 강사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씨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결국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감 속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거대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는 것을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편파적인 재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 강사 전한길 씨 발언 인용해 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민주당이 내란의 주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집회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집회 가능하죠. 많은 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목소리 내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한길 씨 같은 저러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길래 그러한 말을 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내란의 주체가 민주당이다. 내란을 일으킨 거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각종 사령관과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주체가 민주당이라뇨. 민주당이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했다라든가 탄핵을 여러 차례 선행을 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체제 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되고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내란 행위이자 비상계엄이 얼마나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가 이러한 주장을 반복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제 집회엔 이철우 경북도 지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지자체장의 집회 참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현행 법령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현행 법령상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건 이미 선관위에서 아마 해석을 했던 부분을 알고 있고 네. 민주당의 경우에도 탄핵 찬성 집회 등에 상당 많은 지자체장들이 참석을 해왔고요. 예. 김관용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위증교사 사건 판결 전에 그 뭐 항의하는 집회, 그러니까 촉구하는 집회성에 거기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이게 그 어떤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뭐 특정 예상되는 혹시나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예상되는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의사 표명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만 조심한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탄핵 반대 집회는 부산, 대구에 이어서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이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 등 곳곳에서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거든요. 헌재에서 증인들 진술이 공방을 낳으면서 집회가 좀 가열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좀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격화되는 분위기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집회가 사실 이게 양상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따르겠지만 네. 이게 뭐 폭력성으로 변질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상호 바람직하다 평가를 하겠지만 어찌 보면 저는 국가기관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돼요. 네.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은 분이 나오든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은 분이 나오든 이 국민적 의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헌법 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호 의지가 강하다. 또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말은 뭐냐? 국민적 평가가 만약에 더 우호적이다라고 하면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국민적 평가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집회 참석 인원 수가 네.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 양쪽의 열기가 다 뜨거운데 탄핵 반대 집회의 새가 조금 더 불어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집회 숫자 물론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네. 예.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의 경우에는 개신교 쪽에서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세이브 코리아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자들로 또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가 탄핵 찬성과 반대에 나선다는 자체는 물론 새겨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거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라든가 네.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쓸어버려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발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감정적으로 격화시키게 만들어서 네. 잘못하면 뭐 유혈 사태라든가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고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 심판 근데 사실은 저분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예. 저 말들이 그렇게 뭐 어떤 유형력 행사를 촉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예전에 보면 촛불 집회 때도 그 관련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횃불로 뭐 반민주 세력을 다 태워버리자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곧 저희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폭력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이 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폭력성을 조장하는 취지의 말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표현의 자유, 비유법 이런 것들도 너무 입틀막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네, 탄핵 심판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를 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걸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 의원, 요원, 인원이란 용어를 섞어 쓰면서 논란을 낳았고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도 신뢰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뭐고 이게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탄핵 심판을 전제하지 않고 일반 형사 재판이었다면 충분히 변수가 되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용어 선정에 있어서 특별히 거의 비슷해야 돼요. 예컨대 저분들이 군인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직역에 종사했다면 몰라도 군인의 경우에는 복명복창하도록 돼 있거든요. 본인이 받은 명령에 대해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실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굉장히 그 단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특히나 이제 곽종근 씨의 문제가 큰 것이 처음에 뭐 요원을 빼라. 그러니까 요원을 빼라. 그것도 장관이. 근데 나중에 요원을 빼라라는 건 본인이 했다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또 끄집어 내라 그랬다고. 그다음에 또 그 자수서에 보면은 이탈시키려 했다. 이게 단어가 다 틀려요. 네. 그럼 이게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고 홍장호 씨의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누군가 적어준 걸 받아 적었어요. 그 본인이 명령하다라면 될 것을 왜 정설시켜서 정설 왜 하죠?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달 대상이 만약 부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네. 본인은 받아 적는 순간에 이건 시행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하로 하여금 명령을 수행케 하려는 목적의 정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한테 주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이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12월 6일 콩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조현상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입장, 결을 같이 하면서 민주당과 특정 세력이 탄핵 공작을 주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회유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란 행위를 일으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군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도 윤 대통령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틈에 정치 공작이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곽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뭐 진술의 일부가 단어 자체가 몇 가지가 좀 혼동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완전 무결한 그런 진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곽종원 사령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시에 그 통신망을 다 오픈하는 바람에 모든 지휘관과 그 인원들이 그 내용을 모두 다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술 내용 다른 인원들에게 충분히 확인하면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어떤 부분이 좀 뭐 허술했든지 부족했든지 부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군대를 보냈고요. 군대가 그 당시에 창문을 깨고 의회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 한 가지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번 탄핵 심판 심리 자체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일정 부분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이런 지엽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어서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을 이걸 토대로 해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을까요? 이런 게 내용들이 만약에 밝혀졌다면 탄핵 소추 의결 안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가 됐을까요? 이것도 아마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12월 6일 날 사실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대단히 중요한 두 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박범기 의원이 또 별도로 만나요. 박종근 전 사령관을. 아니 이런 것들이 사실 역대 있어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의해서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왜 했습니까?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내란 프레임을 애초부터 목적으로 하고 이런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변론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쟁점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세계의 크고 작은 분쟁과 유혈 참화에 어김없이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다 이렇게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분쟁의 배후라며 북한의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건군절 77주년을 맞아 국방성 연설대에 섰습니다.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키워 새로운 세계대전 가능성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핵전쟁 모의 연습도 언급하며 미국이 한반도를 새로운 격돌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이유로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건데 다만 구체적 핵무기 개발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비난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러우 전쟁에 대해선 군대와 인민이 러시아 군대를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올해를 훈련의 해로 규정하면서 각종 군사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앞서 미일 정상회담 뒤 북한과 잘 지내는 게 큰 자산이라며 대북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이시바 일본 총리 역시 미국과 협력해 북한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를 국제부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를 국제부 김자민 기자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좀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달라진 거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비핵화 원칙을 버리고 북한에 다가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관련 반응을 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미국 비판에 할애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겨냥하진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지만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도발은 자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때처럼 협상 전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폭탄 발언으로 국제사회가 완전히 뒤집혔지 않습니까? 미국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에 국제사회가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 민주당에선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가자 지구를 지중해 휴양지인 리비에라처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아랍권은 물론 서방 동맹국들도 두 국가 해법에 반하는 구상이라며 반발했고 미 언론에선 21세기식 식민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미국이 마음대로 점령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자 지구는 현재 사실상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엄연히 팔레스타인 영토입니다.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 민간인의 강제 이주를 국제법 위반으로 봅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건 인종 청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구상을 측근들과도 거의 공유하지 않고 특유의 깜짝쇼 형태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백악관 대변인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련국들이 자신의 가자 구상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주변 참모들이 당황하는 모습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야욕 행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정부의 운하 통제권을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에 연일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를 향해서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전 세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확장적 사고방식이 미국 우선주의와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도 좀 놀랍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며느리가 보수 매체로 알려진 폭스뉴스 진행자로 발탁이 됐다고요? 네, 라라 트럼프죠. 라라 트럼프는 폭스뉴스에서 매주 토요일 9시 방영되는 유명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방송사 PD 출신인 라라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트럼프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임기 동안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잘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감사합니다. 네,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저인망 어선이 침몰해 선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파도가 강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9톤급 저인망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어선에는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8명이 구조됐고 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된 8명 가운데 안타깝게 4명은 숨졌고 나머지 4명은 저체온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구명된 목에 탑승한 상태에서 구조됐고 숨진 선원들 가운데 일부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다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24척, 항공기 13대 등을 투입해 나머지 실종자 6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5톤급 배가 소색 중 뒤집힐 정도로 파도가 강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항해 도중 기상 악화로 배가 전복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몰한 배 안에 선원이 남아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선 침몰 사고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본부를 구성해 수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한강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공식 결빙됐습니다. 평년보다는 30일, 관측일에 2번째로 늦은 결빙입니다. 한파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지역에도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한 주간에는 한파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산지는 오늘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서해안은 내일까지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새벽부터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9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